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가족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시 추억하기도 가슴이 많이 저리고 제게는 회복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이야기인데 용기를 내봅니다. 이렇게라도 조금 더 제 아이를 추억하기 위해서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무뚝뚝한 상남자셨죠. 아버지는 외향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격과 행동, 말투 하나하나가 다 터프한 분이셨습니다. 부드럽고 자상한 면모보다는 말없이 맡은 일을 우직하게 해내시는 게 멋진 분이셨죠.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한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셨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덩치도 크고 날카롭게 생기셔서 무서웠는데 티내지 않고 사소한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중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아버지도 그 밑에서 일을 배우시다가 가게를 물려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그 식당에 놀러가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다는데 두꺼운 팔뚝으로 무거운 후라이팬을 휘두르고 두툼한 손으로 사정없이 칼질을 하는 모습에 홀딱 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보통 딸이 있다고 하면 아빠들이 딸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딸의 애교에 사르르 녹아서 같이 애교도 부리고 딸이 너무 예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눈에서 꿀이 쏟아지게 저를 보신 적도 없으셨고 사랑한다는 말이나 뽀뽀를 받은 기억도 적었죠. 그래서 한창 사춘기가 찾아왔을 무렵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사실 주워온 자식이야? 어머, 어떻게 알았니? 아이, 장난하지 말고. 널 왜 주워와? 너 봐, 아빠랑 판박이구만. 어디서 주워왔대도 안 믿겠다. 그런데 아빠는 왜 날 싫어하지? 아빠가 왜 널 싫어해? 그렇잖아. 친구들 아빠는 친구들이랑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학원 끝나면 데리러 오는 아빠들도 많거든. 막 안아주고 웃어주고. 그런데 아빠는 나한테 안 그러잖아. 싫어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 어머, 얘 좀 봐. 아빠가 널 왜 싫어해? 예뻐 죽겠다는 듯이 너 보는데? 에? 아빠가? 나를? 언제? 맨날 그렇잖아. 네가 아직 아빠를 잘 모르는구나.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예쁜 게 자기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엉덩이 딱 붙이고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아빠가 너 아끼고 사랑하는 거 엄마는 딱 보면 알겠는데 모르겠어? 그런가? 그게 아빠의 표현 방식이야. 표현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버지의 표현이라니 조금 이상했지만 아버지가 절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 점점 크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표현 중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중학생 때 교내 사생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공모전에서 받은 대단한 상도 아니었고 그냥 교내에서 받은 상일 뿐이었는데 어머니가 친한 친구들 데리고 가게로 오라시더라고요. 5명 정도 모아서 가게 갔더니 짜장면에 탕수육에 잡채, 새우, 제가 좋아하는 꽃빵까지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막 먹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 아이디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말없이 요리만 하시는데 힐끔 저를 쳐다보시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고등학생 때도 아버지의 표현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눈치를 채신 건지 학교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오셔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보셨고 그날 선생님과 긴 상담을 마쳤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반 아이는 따돌림 당하는 걸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알아서 처신하라며 방관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동안 당했던 일에 대해 일기도 써놓고 애들이 제 사물함 다 더럽혀 놓고 책도 엉망으로 해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것들 싹 모아서 가해 학생들 처벌했고 그 이후 아버지가 한 번 더 찾아와서 가해 학생들이랑 떨어지게끔 반 바꿔달라고 해서 반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뀐 반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 사귀어서 잘 지낼 수 있었죠. 제겐 늘 똑같은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거 처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혹시 제 마음이 많이 다쳤을까봐 한동안 제가 좋아하는 메뉴의 반찬들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빵 튀김은 매일같이 해주셨죠. 아버지의 이 독특한 상황은 제가 결혼을 할 때에도 예외 없으셨습니다. 처음 남편을 아버지에게 소개한 날, 식사 내내 남편을 뚫어져라 보시던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시고 조용히 인삼주 한 병을 꺼내 오셨습니다. 술 좀 하나?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는 남편과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제 남편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죠. 또 두 사람 다 빈말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은 못하는 사람들이라 별다른 얘기도 없이 마주 앉아 술을 먹는데 그 그림을 보고 어머니랑 둘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결국 먼저 잠에 든 건 남편이었고 그때 아버지는 묘한 승리의 웃음을 짓고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표현에 솔직하고 숨김이 없던 저는 감정을 꼭꼭 숨겨야 하는 결혼식 날 마스카라가 다 번질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를 따라 우셨고요. 시부모님들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아버지만 멀끔하셨습니다. 네 아빠는 그 전날 미리 울었지. 뭐? 엄마, 진짜야? 그래, 네 결혼식 전날 엄마는 피부 상할까봐 일찍 잤거든. 그런데 새벽에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신이라도 나타났나 하고 거실로 나가봤는데 글쎄, 네 아빠가 네 앨범 보면서 혼자 훌쩍이더라니까. 아빠가? 그래, 나도 네 아빠 오는 건 그때 처음 봤어. 그래서 이 양반이 결혼식 날 울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연기를 잘하니? 아마 속으론 엉엉 울었을 거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어머니에게 듣게 된 아버지의 숨겨진 일화는 웃음이 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비슷한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저희는 자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빨리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그래서 애들도 한 셋 정도 낳고 키우자며 결혼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임신도 빨리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관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도 어린데 그냥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2년 동안 자연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면 시험관을 하는 게 맞다고 의사 선생님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험관을 한다고 뚝딱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 계속 다니면서 검사 받을 것도 많고 1차 시도, 2차 시도 할수록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요. 그렇게 시험관 시도한 지 1년 만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업무 특성상 서 있는 시간도 많았고 외부 미팅도 출장도 많은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인 만큼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을 그만두면 너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늦잠도 자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집에서 뒹굴거리고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재밌는 거지 계속 쉬기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하기도 했고요. 아마 호르몬의 변화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좋았던 피부에 여드름이 가득 났었거든요.
사춘기 때도 안 나던 여드름이 온 얼굴에 나니까 어찌나 당황스럽고 속상하던지 초반에 피부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었네요. 이렇다 보니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친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가게 일하시느라 저를 봐주실 시간이 많이 없긴 하셨지만 그래도 친정에 가서 쉬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게 가서 부모님 일손도 거들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중국 요리도 먹고 배 터지게 꽃빵도 먹으면 그제야 좀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무슨 노래야? 뭘 이런 걸 틀어놨어? 클래식이래. 클래식? 중국집에서 무슨 클래식을 틀어? 너희 아빠가 틀어둔 거야. 태교에 좋다고. 뭐, 아빠가? 그렇다니까. 요즘 뭔 책을 그렇게 사더라고. 임신, 출산에 관련된 것들인데 밤마다 그걸 정독하더라니까. 그러더니 어제는 일 끝나고 클래식 테이프를 사온 거야, 글쎄. 누가 보면 아빠가 임신한 줄 알겠다니까. 뭐? 뭐야, 완전 감동이잖아. 아, 맞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엄마가 너 가졌을 때 너희 아버지도 같이 입덧했다. 뭐? 아빠가? 남자가 무슨 입덧을 해? 어머, 너 모르는구나.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같이 입덧하고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웃기다니까. 제가 가게에 놀러 가거나 친정집에 가도 별다른 말이 없던 아버지는 그렇게 속으로는 저를 엄청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심지어는 동네에 있던 친한 피부과 선생님한테 좋다는 병원 로션이랑 크림을 잔뜩 사서 저한테 주신 적도 있었고요. 제 피부가 망가져서 속상한 걸 부모님한테는 티를 안 냈거든요. 보시는 부모님도 속상할 테니까 곧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저를 보고 그 화장품들을 사오신 거죠. 이외에도 임신 중에 아버지에게 감동받은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집에 갈 때 꽃빵을 두둑히 싸주신다던가 아기 태어나기 전에 유명하다는 장명소 몇 개 다녀오셔서 신랑에게 알려줬다던가 백화점 가셨다가 생각나서 사왔다며 임산부들이 입는 잠옷을 사오셨다던가 하는 것들이었죠. 남다른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덕분에 마음이 든든한 임신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소중한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오신 장명소에 가서 남편이 이름을 받아오고 그중 저희가 고르게 된 이름은 미래였습니다. 미래는 반짝이는 눈동자가 정말 예쁜 딸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과 아버지가 미래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또 하나의 기쁨을 낳았다는 행복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육아라는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더라고요. 나름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맞닥뜨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안아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모유 수유를 하니까 아기가 잘 먹고 있는 건지 배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쁘고 우아한 육아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다르게 매일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육아였죠. 저희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 저랑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밤에 번갈아 가며 일어나서 아이를 보기도 하고요. 저희 미래가 토를 자주 하는 아기였거든요. 트림을 잘 시키고 한참 안고 있다가 내려놓아도 토를 하더라고요. 어쩔 땐 정말 어른이 토한 것처럼 많은 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맨날 이불 빨고 바닥 닦고 옷 빨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애기 거니까 손빨래하고 팔팔 삶고 손이 많이 갔죠. 이렇게 저랑 어머니가 고생을 하니까 남편이랑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다가도 중간에 시간 나면 얼른 저랑 어머니가 먹을 미역국이랑 반찬 여러 개 해서 갖다 주셨고 남편은 매일 출근 전에 새벽 동안 쓴 손수건을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저희 넷 다 잠 좀 덜 자고 조금 더 고생하면서 미래를 잘 키우려고 애썼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은 미래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회성도 좋고 말도 많은 말괄량이 공주님이 되었죠. 저희 남편은 딸바보가 되었고 아버지는 손녀바보가 되었습니다. 그저 미래 말이라면 배시시 웃으면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았죠. 잠깐 마트라도 다녀오면 미래가 먹을 것들, 미래 장난감이 잔뜩 손에 들려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아버지한테 가끔은 잔소리를 했지만 그런 일상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아이로 자라는 건 정말 행복 그 자체였으니까요. 미래는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여자애들은 인형놀이, 주방놀이에 푹 빠져 있었을 때 미래는 퍼즐이나 보드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 매체를 따로 노출시켜 준 적도 없고 신랑이랑 저 둘 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퍼즐을 한번 하게 된 후로 엄청난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잔뜩 사다 주신 퍼즐을 미래는 매일 맞췄습니다. 6살 때 일주일 걸려서 300조각의 퍼즐을 맞출 정도로 엄청난 열정과 집중력이 있는 아이였죠. 그래서 그맘때 유치원 다닐 때에는 생일날 할 만한 보드게임 찾아서 사주기도 했고 카드게임도 배워서 같이 해봤는데 미래는 게임이란 게임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컴퓨터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게임을 배워왔나 봐요. 학교 컴퓨터라 게임 다운로드가 어렵기도 하고 게임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웹사이트에 있는 아이들 게임을 했다는데 엄청 재밌었다고 쫑알쫑알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쁜 반짝이는 눈으로 절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귀여운 것도 잠시. 이때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엄마, 응? 사주라. 친구들 집에는 컴퓨터 다 있다는데 우리 집엔 없잖아. 있었는데 고장나서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새 거 사야 하잖아. 사줘. 사면 너 게임만 할 거잖아. 아니야, 그걸로 숙제할 것도 찾아보고 타자 연습도 할 거야. 진짜로. 안 돼. 너 게임만 할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10살 되면 생각해 볼게.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어린애가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공부를 엄청 잘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 그게 뭐라고 반대했나 싶네요. 그런데 저희 미래가 정말 말괄량이 소녀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을 잘 벌이죠. 제가 컴퓨터 안 사주니까 친구들하고 PC방을 갔다 온 겁니다. 그때 미래가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 안 왔다고 연락받고 어찌나 놀랐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땐 미래가 핸드폰도 없을 때라 한참 찾으러 다니다가 마주친 미래 반 친구한테 PC방 갔다는 얘기 듣고 당장 갔더랬죠.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깔깔깔 웃으면서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그날 그 조그마한 애를 참 많이도 혼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갔던 그 PC방에는 구역만 나눠서 흡연을 할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PC방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많고 중고등학생 남자아이들도 많았고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같이 저녁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자, 받아. 아빠가 주래. 뭐야? 뭐예요, 아빠?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었죠. 곰곰이 생각해도 아무 날도 아닌데 이걸 왜 주셨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아빠가 미래 컴퓨터 하나 사주래. 네? 아니에요. 컴퓨터는 무슨. 에이, 그냥 사줘.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 하나 사달라는데 뭐.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어쩔 거야? 얼마 전에 PC방도 갔다며? 네가 계속 못하게 하면 그런 곳 자꾸 갈 텐데 그래도 되겠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하라고 한 대 사줘. 아, 그래도 너무 게임만 하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도 안 할 텐데요. 너는 뭐 게임 안 하고 공부했니? 아유, 엄마. 너 기억 안 나? 옛날에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무슨 미술이냐고 공부나 잘 하라니까 너 혼자 만화방 갔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가만 보니까 너랑 미래랑 똑같네. 내가 그랬었나? 막상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래한테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아버지 가게 가서 뽀뽀를 엄청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은 티는 안 내셨는데 기분이 엄청 좋으셨는지
미래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랑 제가 좋아하는 꽃빵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미래는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학교 다녀오면 게임만 하더니 나중엔 눈이 좀 아픈 것 같다면서 조절하더라고요. 게임 빨리 하려고 집에 와서 숙제도 쫙 다 해놓고 밥 다 먹어야 게임할 수 있다니까 편식하는 것도 줄어들고 나름 순기능도 있었죠. 게다가 어릴 때부터 게임 같은 건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잘하기로 소문났다면서 레벨도 엄청 높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숙제할 때도 혼자 인터넷 찾아보면서 하고 타자 게임도 하면서 타자 실력도 엄청 좋았습니다. 사준 보람이 있었죠. 아버지가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미래는 아버지한테 같이 두 명이서 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게임해요. 같이 해요. 할아버지는 이런 거 못하는데 미래야. 아버지가 곤란한 표정으로 거절을 하니 미래가 속상한지 막 울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기계를 정말 못 다루시거든요. 가게에서 계산하는 것도 매번 실수해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셨고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도 쓰기 불편하다고 하시고 단축번호에 있는 전화번호만 눌러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문자 같은 건 당연히 못 보내셨고요. 그런 아버지가 컴퓨터 게임이라니 신난 손녀딸 옆에서 허둥대시는 모습에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아, 할아버지, 재미없어요. 왜 이렇게 못해요? 미래가 재미없다고 투정 부리니까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미래가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저희 집에 오시더니 컴퓨터 앞을 서성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왜요? 이거 좀 켜봐라. 네? 왜요? 미래가 하는 그 게임 좀 틀어봐. 제가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틀어드리자 아버지는 열심히 연습을 하셨습니다. 손녀딸과 게임을 하기 위해 연습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재밌던지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네요. 게임을 좋아하는 미래는 장래 희망도 남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와, 그거 정말 멋진 직업이다. 어떤 게임을 만들 건데? 그건 몰라요. 만들고 싶은 게임이 너무 많거든요. 괴물 게임도 만들고 싶고, 공주님, 왕자님 나오는 게임도 만들고 싶고, 유령 나오는 무서운 게임도 만들고 싶고, 아,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게임도 만들고 싶어요. 정말 기대할게, 미래야. 꼭 훌륭한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 네, 꼭 될게요. 당차고 씩씩한 미래는 10살밖에 안 되었으면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만화책을 통해 게임 개발자와 프로게이머에 대한 직업을 접했고 관련된 기사들도 찾아볼 정도였죠. 미래는 그렇게 밝고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빨리 세상의 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워낙 활발한 아이였던 미래는 놀면서 다치는 일이 덜어 있었거든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고 어디 부딪히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날도 놀이터에 갔다가 넘어져서 팔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고일 정도의 작은 상처였습니다. 평소처럼 소독하고 약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물질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발견한 첫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보지 못했던 멍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미래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없는데 그런 거. 왜? 여기 멍, 왜 그런 거야? 어? 어? 이게 뭐지? 이거 언제 그런 거지? 정말 무슨 일 없는 거 맞지?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그런 거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알겠지? 내가 맞고 다닐 것 같아. 그런 애들 있으면 내가 다 혼내주지. 그래, 엄마도 그건 걱정 안 된다. 그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멍이야 금방 아물고 워낙 천방지축인 아이니까 그랬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미래가 5학년 입학하고부터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성장통인가 했는데 다리 속이 아프다며 울기까지 하는 아이를 보니까 성장통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에 미래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애가 그것도 싫다고 하고 아픈 아이처럼 얼굴도 창백한 것 같았죠. 미래 데리고 와라. 아빠가 밥 해줄게. 아버지는 미래가 걱정되셨는지 밥 해주신다며 불렀고 토종닭으로 삼계탕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말이라
삼계탕 배부르게 먹고 친정집에서 잤고 다음날 아침엔 전복죽도 해주셨죠. 점심으로는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래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네. 우리 이거 먹고 자전거 타러 갈까? 안 가.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는데도 미래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기운을 못 차렸습니다. 이거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월요일 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있어요. 의사의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눈물만 났습니다. 저희 집 남편 쪽도 암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친척들도 아무도 없다고, 왜 우리 아이가 암에 걸려야 하냐니까 원인은 알 수 없답니다. 유전은 아니고 유전자가 변형되었다나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하루 더 빨리 퇴직할 걸 그랬나? 그때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 TV도 좋은 것만 볼 걸 그랬나? 산성 많은 파인애플을 먹어서 그런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미래 앞에서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3일 만에 3kg가 빠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미래는 결과 나온 다음 날 바로 입원을 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정작 미래는 아주 씩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찾아보니까 요즘엔 백혈병이 죽을 병도 아니라던데? 죽긴 누가 죽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안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울어? 그만 좀 울어, 엄마. 미안해, 미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응, 나는 엄마 믿어. 나도 믿고. 미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거뭇해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을 땐 속상해하긴 했지만 그 외엔 언제나 그랬듯이 씩씩한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미래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래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사오시고 짜장면을 만들어 오시기도 했죠. 미래는 그런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요즘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나온 멋진 캐릭터와 닮았다면서 사실 할아버지가 대장장이 아니냐는 웃긴 말도 했었죠. 할아버지, 요즘도 그 게임 하세요? 그럼 할아버지 이제 미래만큼 잘하는걸? 에이, 저보다 잘하지는 못하실걸요. 그래? 그럼 태어나면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그래요. 그런데 저 언제 태어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참 먼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맨날 저를 보면 슬픈 얼굴을 해요. 아마 몇 달은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게임하고 싶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근질거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길어지는 이번 생활에 미래는 지겨운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계속 병원에만 있고 밖에 나가더라도 위험하게 뛰어노는 건 절대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미래에게 선물이라며 상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헉, 이게 뭐야? 이거 노트북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잘 몰라서 최고로 좋은 거 달라고 해서 사왔는데 마음에 드니 우리 미래?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 짱! 할아버지 짱! 이제 여기서도 게임할 수 있다. 그렇게 좋으냐? 오늘은 밤새 게임할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마요. 그래. 우리 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예전 같았으면 애한테 뭘 이런 걸 사주냐고 아버지께 잔소리를 했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마당에 노트북이 아깝겠나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신 아버지가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날부터 미래는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엔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였는데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미래의 몸속은 달랐나 봅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미래는 게임을 할 때 말고는 거의 누워만 있었고 기운도 없었고 자는 시간도 많아졌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제 자식을 보고 있으면 왜 우리 아이와만 하는 건지, 내가 아이를 가지겠다는 욕심이 화를 부른 건 아닌지,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다 멸망해버렸으면 하는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료진 분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 저희 가족들도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썼고, 미래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영상통화도 나누며 외롭지 않게 해주려 했었습니다. 뭐라도 먹여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에 좋아하는 과자들도 사줘보았고, 산책도 자주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11살이 시작되던 겨울에 미래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할아버지가 주신 노트북을 꼭 껴안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기분을 뭐라고 글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빈혈이 올 정도로 먹지 않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도 울었고, 미래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습니다. 미래 방은 거의 반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제가 그 방을 치워버리면 정말 미래가 떠난 게 될까봐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날 반팔만 입고 나가서 미래가 다니던 학교, 문방구, 학원 앞을 서성인 적도 있었습니다. 딱 누가 보면 미친 여자라고 할 만큼 저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그래도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배도 고파서 뭐라도 주워 먹고 찝찝하니까 씻기도 하고 2달쯤 지났을 땐 TV 보고 저도 모르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건 힘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떠들 자신도 없고 미래 얘기에 울지 않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제외한 가족들도 다 안 만났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래와 가족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계속 떠올라서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잊고 보내주기엔 제 마음은 너무 나약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극복하라고 잔소리를 하시지 않았고 만남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제가 좋아하는 꽃빵튀김을 잔뜩 만들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배우셨는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해. 그 문자를 받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떠나고 6개월이 된 어느 날 미래의 방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침구도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옷가지들도 싹 정리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려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신나게 하는 미래의 모습이 떠올라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컴퓨터를 켜보았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래가 좋아하는 게임 이미지가 나타나더군요. 미래가 숙제를 모아두었던 파일도 한번 꺼내보고 게임 공략을 모아둔 파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래 아이디로 웹사이트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미래가 미성년자라서 웹사이트 회원 등록을 못하는데 만화 보거나 카페 가입할 때 힘들다고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보로 새로 하나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데 메일이 정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100개 조금 넘게 와 있었던 것 같네요. 게임에서 온 광고 메일인가 싶어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일은 모두 저의 아버지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켤 줄도 모르시는 분이 이걸 보낸 게 진짜 맞나 싶어서 하나하나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래에게 보낸 메일은 정말 따뜻하고 그리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미래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이제 컴퓨터로 메일도 보낼 줄 알아. 메일 쓰면 전 세계 어디든 간다더라. 미래도 이 메일 보겠지? 미래야, 보고 싶다. 미래야, 오늘은 바쁜 하루였어. 할아버지는 양파도 다듬고 감자도 자르고 당근도 자르고 파도 잘랐어. 미래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수없이 만들었단다.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이렇게 잘 만드는데 맛있게 먹어줄 미래는 이제 없네. 미래야, 나중에 할아버지랑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 꼭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줄게. 오늘은 네가 떠난 지 딱 1달이 되는 날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모두 슬프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엄마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할아버지는 믿는다. 우리 미래가 좀 도와줘. 메일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 메일 보내는 법을 배우신 건지,
또 언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건지.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미래가 떠난 후 누구보다 더 미래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메일을 모두 읽어보고 친정 가게에 갔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래한테 보낸 메일 다 봤어요. 대체 언제 배우신 거예요? 주방에 계시던 아버지는 칼질을 멈추셨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 떠나고 아빠가 핸드폰 쓰는 것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문자하고 인터넷 들어가는 거 몇 개 알려줬거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요 앞에 대리점에 자꾸 가는 거야. 가전제품 파는 곳 있잖아. 매일같이 거기를 드나드는데 미래가 쓰던 노트북 있잖아. 그걸 들고 가더라고. 아마 가서 어떻게 쓰는 건지 배워왔나 봐. 그러더니 매일 밤마다 집에 가면 그걸 펼쳐서 뭘 쓰더라고. 나도 슬쩍 보기만 해서 그게 매일 쓰는 건 줄은 몰랐네. 너희 아빠 저렇게 강해 보이고 무심해 보여도 미래 떠나고 많이 힘들어했어. 가게도 일주일 동안 문도 안 열고 집에만 계셨어. 우리 미래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잖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들을 알게 되고 많이 슬프기도 했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사셨던 거구나. 당신도 슬프시면서 나를 걱정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부턴 저도 씩씩해지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잊으려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제품에 항상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잠시 내게 왔던 천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갔구나.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일도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낳고 키우는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는데 딴 생각 들지 않게 하는 데에는 바쁜 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미래한테 가끔 메일을 쓰십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기도 하고 미래는 뭐 하고 있냐고 묻기도 하시죠. 아버지도 미래를 잊으려 노력하지 않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에 젖어 계시진 않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열심히 가게에서 맛있는 요리들을 만드시며 묵묵하게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변한 게 하나 있다면 전자기기와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가 미래를 계기로 컴퓨터와 친해지고 핸드폰을 다룰 줄 알게 되시면서 지금은 저보다도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가게 문 안 여는 날엔 가끔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곤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봉사를 다니시는데 이제 식사 대접과 더불어 하나 더 봉사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컴퓨터 강의를 하시는 거죠. 강의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컴퓨터 켜고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 타자 치는 연습, 더 나아가서는 웹사이트에서 블로그 만들어서 자기만의 글쓰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은 지자체에서 정규로 수업을 만들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쪼록 아버지께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연을 보낼 글을 적고 있으니 우리 가족에게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한 기억과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떠난 미래가 사무치게 그립고 마음이 저리지만 분명 그 시간들은 저희 가족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시간을 잊지 않을 거고 항상 추억하며 살 겁니다.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하며 웃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쩜 그렇게 예쁜 아이가 와줬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미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야, 엄마가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